미사일이란 특정 목표물을 타깃하기 위한 유도 장치를 가진 로켓 무기입니다. 멀리에서도 특정한 장소나 대상을 지정해 발사 가능하며 핵탄두나 화생방 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투발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를 비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무인 제트기 모양의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비행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장치, 원하는 비행 궤적을 지시하는 유도 조종 장치와 탐색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해 비행기처럼 대기권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관성 항법, GPS 위성 항법 등으로 목표물에 근접하면 탐색기에 저장된 목표와 대조 후 명중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순항 미사일과 달리 로켓 추진체로 탄두를 운반합니다. 따라서 추진 로켓, 유도 조종 장치, 관성 항법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탄도 비행을 하며 추진체를 분리하고 우주 공간으로 나간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해 빠른 속도로 낙하하며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다시 사거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거리 300km 정도의 미사일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술 미사일입니다. 300km 이후부터는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존재하죠. 5,500km 이상 사정거리를 가지며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데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탄도탄만 가지고는 자꾸 미국이 제약을 하니까 순항유도탄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 순항유도탄에 또 관련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위치를 찾아가는 관성항법 장치라는 기술이 현무에 써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ADD가 다 개발했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 축적이 되니까 미국이 또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거 너무 멀리 나간다 해가지고 2001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96년부터 2001년까지만 5년 꼬박 걸린 거예요. 물론 미사일 지침은 긴 시간 이어져 온 만큼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약 20년 만에 300km까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죠. 2012년에는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적용돼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800km까지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2020년엔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 마침내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가 선언된 겁니다. 유레카! 보양식으로 준비하는 메뉴는 삼계탕. 그런데 오늘의 요리사가 로봇이라는데요. 요리가 핵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리퍼가 잡기 어려웠던 생닭, 그리고 기존의 그리퍼가 잡기 어려웠던 대추, 밤 이런 것들까지 잡아서 단지 잡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요리까지 할 수 있다. 즉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에서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 이윽고 요리가 시작되고 로봇이 삼계탕을 만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직접 재료를 집어서 냄비에 넣는데요. 대추와 마늘 같은 작은 식재료도 정교하게 집어들 수가 있습니다. 생수병을 집어들어 물을 맞추는가 하면 가스 번호까지 조작하는데요. 대부분의 물체를 다룰 수 있는 만능 그리퍼입니다. 이 그리퍼 같은 경우에 어떤 물체가
눌려져서 차지를 하더라도 그 모양 그대로 변형이 되고 진공 신호를 보내주면은 변형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물체의 맞춤형 그리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상압 상태가 되면은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이 돼서 다시 말랑말랑하게 복원이 될 수 있고요. 물체에 의해 눌린 부분만 정확하게 변형되고 물체를 잡고 나서는 그 모양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원리인데요. 기존의 그리퍼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몇 가지 정해진 물체만 다룰 수 있었지만 만능 그리퍼는 자유롭게 물체를 다룰 수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폭이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로봇이 만든 주스의 맛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저 그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두부도 가능할까요? 되죠. 돼요? 가능합니다. 네. 확실해요? 네.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 됩니다. 제작진의 깜짝 미션이 시작되고 과연 말랑말랑한 두부를 파손 없이 옮길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연구팀이 여느 때보다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부를 집어들어서 정해진 접시에 무사히 옮기는데 성공! 도도 엄청 쉽게 되네. 그리퍼가 형성이 약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데모를 다음에 우리 두부 두루치기 하는 걸로 해보자. 맛있겠네요. 단단한 물체를 잡을 때는 세게 힘을 줘도 되지만 관건은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약한 물체였습니다. 만능 그리퍼는 전체 면적으로 압력을 분산시켜서 집게처럼 물체를 잡기 때문에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그중에 좀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가장 챌린지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포도였었고요. 왜냐하면 포도 표면이 사실 알갱이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이 비정형이고 조금만 힘을 가해도 포도 알갱이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압력을 완전히 분산시켜서 포도의 표면하고 일치하게끔 그리퍼 표면이 이제 변해야지만 안정적으로 파지를 해서 옮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성공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스포츠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스포츠 유전자. 과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7살 때부터 운동을 해온 현대무용 전공생과 운동에 관심이 전혀 없는 담당 PD. 두 사람의 스포츠 유전자를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전혀 다른 이 둘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구소와 함께 스포츠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입니다. 분석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이용하는데요. 두 사람의 혈액에서 대표적인 스포츠 유전자 몇 가지를 증폭시켜 그 양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특정 유전자를 반응시켜줄 프라이머란 작은 유전자 조각들이 필요한데요. 특정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프라이머의 반응에 증폭하는 양도 늘게 되죠. 이번 실험에서는 총 5가지의 스포츠 관련 유전자를 살펴봤는데요. 지구력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ACE, 장거리 육상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ACTN3는 단거리 육상 유전자라고 불리죠. FTO는 비만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반 던지기와 투포한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현되죠. 이 밖에도 근육 활동을 촉진하는 HIF1A, 근육 생성과 관련된 MCT1까지 확인한 결과
지구력을 제외한 4가지 부문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전은 근육 활동과 근육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담당 PD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아주 최적화된 몸이라는군요. 특정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자기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근육 문제 같은 것도 미리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돌연변이군이 있는지를 찾아낸다면은 재활 치료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약 2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연구는 인니즈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특별한 스포츠 유전자를 탐색해보는 검사. 연구가 좀 더 심화된다면 선수에게 최적화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숨은 보석을 발굴해 좋은 선수로 세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레카! 근대 이론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하지만 그 역시 표절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1672년 영국 왕립학회. 자, 여러분, 왕립학회의 새로운 회원 아이작 뉴턴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턴입니다. 제가 이번에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서 왕립학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왕립학회에 들어간 뉴턴. 그는 학회 입성 후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과학 연구에 더 몰입하게 됐는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무지개 빛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에서의 첫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어이 거기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 나셨네. 딴지를 걸어온 학자는 같은 왕립학회 회원인 로버트 후. 이것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뉴턴은 로버트 훅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됐는데 문제는 뉴턴이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펴내며 불거졌다. 뉴턴의 책 프린키피아에는 중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개념이었다. 1680년대 중력을 연구 중이던 뉴턴은 훅과 사이가 떨어진 상태였지만 연구에 대한 편지만은 주고받았다. 그러다 로버트 훅이 자신이 논문으로 쓴 적이 있던 역제곱의 법칙을 참고하라며 보내주게 되었는데 야, 이런 게 있었어? 잠깐만. 뉴턴은 이 정보로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 후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뉴턴은 책에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벌어진 첨예한 대립. 두 사람의 다툼은 무려 몇십 년 동안 이어졌는데 1703년 3월 로버트 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뉴턴이 왕립학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론을 수식으로 정리한 뉴턴 측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됐다. 그 후 뉴턴은 죽기 전 조카 사위 존 건튜이티에게 자신의 전기를 쓰게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만유인력 법칙 발견에 기막힌 영감의 순간이 있었지. 그건 바로
이 사과란다. 그때 처음으로 사과 이야기를 꺼낸 뉴턴. 하지만 몇몇 과학사학자들은 이를 꾸며낸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전에 뉴턴은 어마어마한 메모광으로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모두 메모로 옮겨 놓았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수많은 메모 가운데 사과나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뉴턴이 뒤늦게 사과 일화를 꺼낸 이유는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로버트 훅과의 우선권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레카! 전시실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자전거들. 이 중에서도 독특한 디자인의 자전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안장을 달아 페달을 굴렸는지 궁금할 정도로 상당한 높이를 자랑하는 이 자전거는 5층 자전거입니다. 1989년 열린 자전거 축제 때 퍼레이드를 주름잡던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자전거는 하이휠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이름대로 커다란 바퀴를 굴려 주행하는 이 자전거의 또 다른 이름은 오디너리 자전거로 19세기 후반까지 자전거의 표준형이자 최고의 유행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자전거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무를 깎아 만든 듯 지금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자전거는 최초의 자전거, 셀러리 페리입니다. 같은 크기의 목재 바퀴에 안장을 얹은 형태인데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굴러 이동하는 원리로 앞뒤 바퀴가 일직선으로 고정돼 있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선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말을 타거나 마차로 먼 거리를 이동하던 시대, 셀러리 페리의 등장은 자전거의 발전에 커다란 영감을 주었죠. 1790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셀러리 페르라는 자전거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전거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이 땅을 발로 굴러서 이동해야 했던 자전거라면 맥밀런 자전거는 앞바퀴에 발판을 달은 최초의 자전거입니다. 인간이 발로 굴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최초로 자전거인 기계에 발을 굴러서 이동했다는 의미가 있는 자전거입니다. 페달의 등장은 곧 크랭크라는 기계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두 다리를 땅에서 뗀 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건데요. 속도는 높였지만 불편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앞바퀴에 페달을 단 벨로시페드라는 자전거는 나무 바퀴에 철판을 둘러싼 구조인데 지면의 진동을 얼마나 느꼈는지 사람들은 뼛속까지 흔들린다는 의미로 본 쉐이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유레카! 쫑긋 세운 귀, 검은 털과 육중한 몸매. 해먹 위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여기는 지금 곰 방사장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가슴 안쪽에 반달 문양의 하얀색 이렇게 선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징인 반달 가슴곰 5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곰은 우수리 불곰과 반달 가슴곰 두 종류인데요. 그중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곰은 반달 가슴곰으로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불곰보다 작은 몸집 때문에 덜 위험하다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최대 200kg의 거대한 몸집은 최상위 포식자의 위험을 떨치기에 부족하지 않지요.
아니야? 실제로 곰의 생활은 동요와 달리 매우 외롭습니다. 번식기 외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곰은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사회를 형성하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물학적 습성은 세계의 모든 종류의 곰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빠 곰은 어미곰과 짝짓기 후 바로 헤어지고 어미곰은 새끼를 낳고 1년을 기른 후 새끼곰도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 겨울잠을 잘 때? 우와. 자면서? 반달가슴곰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짝짓기를 하는데요. 짝짓기를 한 후 몸에 착상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12월이 돼서야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가을철 충분한 먹이 섭취와 엄마로서 육아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든 과정을 거친 후 착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임신을 하고 거의 1에서 2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데요. 따라서 겨울잠을 자는 시기와 새끼를 출산하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농사 지어요? 반달가슴곰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육식동물에 가까운 소화 구조와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최적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에 적응하여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도토리, 밤과 같은 견과류와 산딸기, 달의 머루와 같은 열매, 취나물류, 조리대 새순과 같은 식물을 섭취합니다. 때문에 소화율이 30% 미만인데요. 반달가슴곰이 이동하면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씨앗들이 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물의 분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과 장운동에 의해 딱딱한 씨앗의 표면이 얇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 자연적으로 발아한 씨앗보다 싹을 더 잘 틔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반달가슴곰의 별명은 숲을 건강하게 해주는 숲속의 농부, 숲의 관리자입니다. 유레카! 1885년 이탈리아의 생리학자 롬 브루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방법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1920년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용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5%에서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원리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걸까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이 폴리프라피 방식입니다.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생체 리듬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진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센서는 손가락의 3개, 복부와 가슴, 그리고 왼팔 등 6곳에 부착해 호흡과 피부의 전기 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를 그래프의 파형으로 표시하면 거짓말을 할 때 그래프 파형이 평상시보다 변동이 심해지겠죠. 그럼 사전에 조사 그리고 기록한 생리 반응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기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끝의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점을 이용한 열 화상 카메라, 거짓말을 하면 동공이 커지는 것을 이용한 동공 측정 장비, 또 미세한 떨림을 영상으로 감지해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바이브라 이미지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바이브라 이미지는 부착하는 장비 없이 얼굴만 찍기 때문에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이 적은데요.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이 거짓말 같은 심리 변화에 미세하게 떨리는 특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정기관의 반응에 따라 뇌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를 특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정서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나 예민하거나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들 또는 정신 이상자에게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실제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유레카!
이곳에서는 의료 지원 로봇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한창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 손목이 절단된 환자들을 위한 의수이고요. 그 환자의 의도를 근전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센서들도 여기 지금 저희가 부착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환자가 어떤 손가락을 또 어떠한 동작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로봇의 개념을 지금 집어넣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봇 의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봇 의수를 착용하고 팔뚝에 근전도 센서를 붙이면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개 신호를 읽어 로봇 의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착용자가 원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단되면 신경이 살아있나요? 완전 신경이 다 죽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근전도 센서를 찾아서 붙여줘야 돼요. 진짜 신경이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단 2개의 센서만으로도 총 8가지 동작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의 철학이 녹아있답니다. 공급 가능한 기술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봇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기술 단계에서도 이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들,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의 기술들의 분야에서 아마 그 현재 기술 수준을 가지고 다루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